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기각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탄핵 인용을 확신하면서도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묶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전문가 분석 들어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20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연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불합리한 규제라며 풀어졌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줄여서 잠삼대청이랑 약어까지 생긴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동에 설정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고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라고도 불리는 이 규제가 동단위를 넘어 구단위로 확대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을 한 달 만에 번복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난달 12일 규제를 푼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실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어제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인데 잠삼대청이라 불리는 강남 지역의 규제 봉인이 풀리자 한 달 새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계속 나왔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강남 상구뿐 아니라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로도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부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락가락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선고될까요? 어제도 재판관들의 평의를 진행했던 헌재가 선고 기일을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추측일 뿐이긴 한데요.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선고하려면 어제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비 인력 강화 등 선고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헌재가 선고일을 2, 3일 전에 공지하는 이유는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가장 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일어난 소요 사태로 집회 참가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서울에 14,000명의 기동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에는 운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네. 또 인근 직장에도 선고 당일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고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로 대비해 병원들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협력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당일이나 선고 하루 전날에 통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일을 통보하면 다음 주 초에 선고를 하고 선고일 통보 자체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26일이나 28일쯤에야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탓인지 정치권의 발언 수위도 세지고 있어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어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현장 활동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어제는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회의 끝 무렵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을 한 게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이 대표는 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걸 언급하면서 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최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최대행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게 하는 좌표찍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최 권한대행에게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이 늦어지니 다음 주 2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가 최소한의 평정심을 잃고 초조함에 광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데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야당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저녁 9시부터 2시간 넘게 심야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는 않고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내일까지 모두 반려하고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어제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는 내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학생은 부당결석 처리되고 수업 일수가 4분의 1 이상 모자라면 유급이나 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퇴학을 당하게 되는 건데, 현행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이러한 결원을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에게 돌아오라며 편입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교 자율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휴학이나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신입생을 포함해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집단 재적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학 편입 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의정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큰 데다 네. 모처럼 정부와 대학 측이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하겠다면서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정책을 펴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런 제안을 먼저 한 건 의대 학장들이었는데 총장들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했고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과거 숫자로 되돌리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 인원을 원래 증원 계획대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말란 공문도 보냈는데, 대학 측에서도 더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원칙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죠. 추가 소식 있나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부분 휴전에 합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마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거였는데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믿는다고 자신해 왔음에도 결국 전면 휴전 제안은 거절당했고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격 제한 대상에 대해서도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모든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 에너지 시설에만 국한된다며 대상을 축소 발표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이후 각자의 인프라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게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약탈적 접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속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23일 양측 실무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부분 휴전을 흑해에서의 해상 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교통정보와 날씨 듣고 정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춘분인데요. 아침까지는 0도 내외의 기온이 많아서 춥게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봄 기온이 가득 차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에 어제보다 7도나 더 오른 14도까지 기온이 예보됐고요. 세종, 광주, 부산, 제주 15도, 대구 17도 등으로 대부분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일교차가 15도에서 최고 20도 안팎까지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비 소식도 없습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서 내일과 모레는 서울이 18도, 일요일은 21도로 예보됐고 대구는 이번 주말 휴일 24도까지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후반 목요일부터는 다시 약간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낮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호남권, 대구는 대기질이 오늘 좋지 않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밤에 나빠지겠습니다. 당분간 동쪽은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입니다.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청주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천안에서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더 가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반대 목포 방향은 팔곡분기점에서 비봉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 있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입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이천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상황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이 시작됐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 탄핵 심판 선고 당에선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도 사실은 예상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가 넘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지금 보여서 그렇다면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저도 전격시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지금 고여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늦더라도 앞에서부터 먼저 풀고 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이렇게는 도저히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애당초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200석이냐 150석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회 민주당 쪽에서 150
50석 이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분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재판관의 되면 권한이 그 순간부터 정지될 수도 있는 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고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대감이라고 보기에는요.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각의 문제는 이번 계엄을 내란으로 봐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각하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에서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따져볼 것도 없다라는 이제 두 가지 주장을 사실은 저희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말하자면 그것이 각하 주장이었죠.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면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국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어쨌든 절차를 바로 잡아서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더 큰 비극을 막는 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먼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나오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 또는 절차적으로 완전한 하자였다. 그러니까 애당초 원인 무효였다. 그러니까 150석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데 150석을 적용해서 탄핵했기 때문에 애당초 원인 무효였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물론 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해온 결정을 돌이킬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원인 무효가 되면 조한창, 정계선 이 두 분은 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8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평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매우 논리적으로 심각한 하자에 또한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논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런 주장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의 주장이 저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을 압박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석연치 않게 비쳤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이 분명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고 네. 이재명 대표에게 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 문제를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전에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이를테면 어떤 결정이 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당 공식 입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예.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를 통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공식적인 승복 선언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는 그 승복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불필요를 떠나서 당연히 승복을 하는 것이죠. 네. 당연히 승복을 하는 것이고 승복 선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룰을 지켜서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지면 승복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지는 않습니다. 지면 지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승복 선언은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심판이 불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면 그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의 승복 선언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네. 국민적 불신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분들이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또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럼 아주 포멀한 방식으로 승복 선언을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한 것인데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승복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나는 승복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공당의 대표라면 적어도 승복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당 공식 그 최고위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하면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산에 대해서도 승복 선언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것인데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에까지 왔으면 공식적인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직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언 필요하다고 예. 보십니까?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된 다음에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또는 상황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이를테면 약간은 그 비난성 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저는 밝혀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승복선언해라. 이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승복선언해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판단은 저는 용산에서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한 관측도 분분합니다. 예. 먼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밝힌 것처럼 임기 단축 개헌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가정을 전제로 예상을 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대통령 본인께서 직접 국민들을 향해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방식을 전제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예.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 통합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예. 국민의힘도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헌이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개헌 논의가 국민 분열을 다시 한번 가속화시키는 그 동력으로 에너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헌은 이제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뭐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국민분들도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저희 지지자들 경우에는 지금은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켜야 되는 국면이지 지금 개헌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이라고 보고요. 개헌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그 개헌 논의가 또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면 저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런 정도입니다. 네, 반대로 탄핵 인용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인위적인 단절에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탄핵 인용 시 당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글쎄, 뭐 저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그 정도 말씀으로 가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도 뭐 저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의 관심은 예.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예. 윤 대통령이 윤심 후보를 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거는 뭐 그 상황이 정말 너무 유동적인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지금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인용을 전제로 한 뭐 어떤 생각을 지금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 좀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는 김상욱 의원, 당이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 단체 톡방도 탄핵 찬반에 따라 분화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 당시에 한동훈 대표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뭐 20명이 만들어 놓은 단톡방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일이고요. 네. 이번에 기사로 보도된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시는 분이 61분입니다. 네. 이분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이게 지금 뭐 2명, 3명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톡방이지 탄핵 찬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당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 네.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한 그 일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 단톡방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진 이 단톡방은 새삼스럽게 무슨 탄핵에 반대하는 단톡방이 아니고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짜여진 단톡방이고 아마 이 상황이 끝나면 뭐 이 단톡방은 해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독자적 행보를 걷고 있다 김상욱 의원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김상욱 네. 의원은 정말 뭐 독특한 개인적 의견을 가진 한 분이지 무슨 독자적 행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항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발언을 제가 심각하게 풀어서 해석하는 것조차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숨칫한 얘기죠. 공당의 대표가 더구나 제1당의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는 표현을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이런 표현까지 하는지 또 아무리 조급해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울 따름이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뭐 이 배경까지 저는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나 본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나 지금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한 많은 검사들이 탄핵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갈 길을 막는 사람은 몸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을 제가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고 정말 이런 말을 정치 지도자가 하면 또 대개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더 심한 말들을 보통 하시거든요. 네. 국민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어젯밤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최대행에 예. 대한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탄핵 카드 그렇게 들었습니다. 꺼내들까요? 이성적으로 보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왔는데 여기서 대행의 대행까지 오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다면 그야말로 국가를 담당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든 관심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 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이 지금 상설 특검은 이게 뭐 거부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죠. 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야당이 통과를 시키면 저희가 별 도리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말 너무 많은 특검을 민주당이 특검이라든지 탄핵을 그동안 남발해 왔기 때문에 저희 당이 꼭 무슨 민주당이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마다 그 안에 위헌적인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또 뭐 얼마 전에 통과시켰던 명태균 특검법이든 이게 이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혹은 밝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상대 정당을 말살시키겠다는 생각이 포함된 특검법들이거든요. 과거에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국한해서 시한을 정해서 우리 행정권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그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보충성의 원칙에서 이렇게 특검을 여야가 합의하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특검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그 여야 합의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 대잔치로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특검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왜 이런 국정 혼란의 사태가 왔는지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또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면 저희야
108석밖에 없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국민분들이 이제는 다 판단을 하실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에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비이성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예, 정부와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오히려 강화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뭐 하루 전에 강남 일부 지역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이제 서울시가 풀었는데 풀고 나서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굉장히 강력한 선제적 조치인 것이죠. 대개 토지거래 허가는 아주 고가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강남 3구의 용산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장을 해서 네, 정리해 서울에 주시고요. 뭐 거의 40% 정도가 포함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집값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정부가 네. 좀 끊겠다라는 뭐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뭐 네, 지역구 여기까지. 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솔 결의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입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헌술이라든지 이런 우리 문화들이 선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기사를 쓸 때 클래식이나 팝송을 쓰거든요. 서양 음악 듣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훌륭해요. 저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자주 듣거든요. 그러나 그거 듣기 이전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데 이걸 다진 다음에 외국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잘할 때 외국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건 모르고 서양 것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먼저 안 다음에 외국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문화가 왜 소중한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춘분입니다. 아침까지 0도 내외의 기온으로 다소 추운 곳이 많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완연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어제보다 7도 높은 14도까지 오르겠고 세종과 광주, 제주, 부산 15도, 대전, 강릉 16, 대구 17도 등으로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져 15도에서 최고 20도 안팎까지 날 것으로 보여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전국이 맑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기온은 계속 계단식으로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서울이 18도, 일요일은 21도까지 오르고 대구는 주말 휴일에 24도까지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쯤 목요일부터는 다시 쌀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질은 높아지는 기온과 함께 나쁨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호남권, 대구는 오늘 대기질이 좋지 않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밤에 나빠지겠습니다. 또 대기는 동쪽을 중심으로 차차 더 메말라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하지 않을 때 이 갈등 비용이, 혼란이,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좀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만 더 하자면은 네.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였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이 박근혜 탄핵 때 갈등 지수가 47.5%였어요. 네. 이 47.5%라는 의미는? 네, 50%죠. 네. 그런데 이번에 계엄, 윤석열 계엄, 이것에 대한 갈등 비용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출되지 않았지만은 비율은 75%.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볼 때 2,000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좀 넘는 700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 개엄 후 3, 4분기 GDP가 6조 3천억이 증발됐어요. 지금 현재 더 많아졌겠지만은 이 혼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20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이런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 판국에 오세훈 시장은 토지 허가제 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최상목 대행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이번 주도 넘긴다? 저는 내일까지는 해줘야 된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촉구를 하지만 이번 주도 넘긴다? 나라가 망하면 헌법재판소 책임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는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시군요. 저는 지난주 14일 모든 언론도 저도 똑같고 저는 최소한도 내일 모레 21일에는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 3일 전 오늘까지는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헌법재판소가 혼란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고를 당일날 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선거 내용을 TV 생중계한다. 이 정도로 빨리 해야지. 나는 나라가 망하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헌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탄핵 저는 심- 이번 주를 넘기면은요, 국민의 원망이 헌법재판소로 간다. 지금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번 주 넘기면 원망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헌재 탄핵 심리가 길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기각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자기들도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앉아서 얘기하면은 인용되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각에서 각하소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각하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11번 했는데 지금 평의를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 하고 각하하는 거지. 지금 이제 기각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각을 넘어서 각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공세이고 자기들 세력을 묶으려고 하는, 단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공작적 차원의 발언이지, 각하는 있을 수 없고 기각도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예요. 8인 체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노력한다는 그런 보도이지만, 저도 여러 방면에서 듣고 있지만은 예측이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다 틀렸어요. 지금 또 예측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대한민국을 그래도 좀 살려나가는, 구해나가는 길은 헌법재판소밖에 없고 거기를 다 존경하고 기대하는데, 이렇게 지금 시위를 끄는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의 대상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이 원망의 대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 전에는 100% 인용이었는데 석방 후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주고 있지는 않은데, 세력, 즉 수구 세력들을 단결시켜서 소위 반찬, 이 반탄, 탄핵의 집회 같은 것은 좀 목소리를 크게 내겠지만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탄핵 인용이 훨씬 높아져요. 중도층에서도 탄핵 찬성으로 오고 있고 목소리는 크지만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 탄핵 심판 선고 시기를 놓고 26일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인데 26일 전이어야 된다. 26일 후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얼마나 윤석열 내란 수괴가 파괴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지 이재명 형사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도 물론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저는 무죄 혹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80만 원 벌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형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예. 사법부도
정무적 판단을 할 거예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한덕수 총리의 그 소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실망감이 능력을 보니 그래도 한덕수 대행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지는데 네.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소위 최상목 대행은 캐파시티가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선거를 치르는 게 좋고 지금 만약 한덕수 대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라도 한번 할 것 아니냐. 지금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판국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고 아니 주중 대사 출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네.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이 이재명이 친중이니까 그런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해서 어제 제가 법사에 나오신 조태열 외통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이재명이 산업스파이냐. 그랬더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민간국가 지정과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혼란의 연속이에요. 그래도 최상목보다는 한덕수의 능력을 더 평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이 민간국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고 주한 미 대사대리도 그렇고 뭐 큰일은 아니다. 이건 보안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셉 뉴 주한 미국 대사가 주재국이나 우리 한국 네. 편도 들어주죠. 대사는. 그러나 본국 미국 편도 생각할 때 캄다운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을 캄다운 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원자력 문제를 소위 산업 스파이 노릇하려고 했다. 우방국 특히 한미 동맹 국가에서는 국정원에 산업정보국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체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한미 동맹에 참 문제가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는 국정원도 대통령실 외교안보실도 까맣게 몰랐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로 평가절하하지만은 제가 민주당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소위 민주당 내 NSC 역할을 하는 건데 보면요. 원자력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자들이 연간 3천여 명이 그러한 문제로 미국을 방문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요.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연구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던 이 윤석열 정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미국 대학에 가서 핵무장 해야 된다. 1년 내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김용현 국방, 신원식 국방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박정희 정권 때 핵 개발한다고 했다가
어떤 파문이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계엄까지 나오니까 혼란을 틈타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초당파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헌재에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빨리 인용 판결하면은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이 새 정부가 핵 무장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한미 군사동맹에 의거해서 안보가 지탱되고 있고 우리는 국제 무역 거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살아요. 핵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우리가 수출을 포기하는 북한 같은 고립된 나라는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미국에서 한사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수 정부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파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시 주제를 좀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장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이송되는 의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일당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적절한가요? 길이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과거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군사 독재를 향해서는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이러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세계적 국가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야당의 투쟁 장소는 국회다라고 했지만은 막무가내잖아요. 아니 어떻게 21세기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성공했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합니까? 이 장애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야당보다 줄 탄핵한다 하지만 줄 거부권 행사한 게 누굽니까? 최상목 대행 보세요. 헌법에 의거해서 권한대행하시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해도 안 하잖아요.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윤석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최상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야당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 몸조심. 표현 수위가 좀 높습니다. 적절한 발언인가요? 지금 이 계엄정국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이재명, 김건희, 안철수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 보세요. 김건희, 김신 가족부장한테 가서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자기 남편 체포되니까 경호원들 왜 총 가지고 있냐? 그 권총 놔주면은 이재명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영부인이 할 말이에요? 그런 발언이 이런 막말. 네. 안철수 트럼프 총 맞고 이재명 칼 맞아서 집도들이 그 생명에 구해졌다고 하는 그 긴박한 것을 발표했는데도 칼이 스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재명 대표도 아무리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윤석열 헌법재판소 판결을 승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화나겠죠. 그렇지만은
제1야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시는 분은 국민한테 겸손해야 된다. 좀 신중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말이 좀 과격하기도 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오랜 이제 의정 활동 경험을 보시면 의원들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저도 하루에 방송을 그렇죠. 4번 5번 하고 강연하고 매일 사람 상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면은 맨 먼저 오늘 말 조심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말은 정치는 국민의 상식을 정치인들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한 자세로 신중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부터 한 번씩 합니다.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 최상목 대행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했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의원총회 했죠? 네네. 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저는 어젯밤 의원총회 그 시간에 방송을 1시간 반 하느니라고 못 갔어요. 이제 그래 나중에 그 보고만 받았는데 최상목 대행의 행태를 보면은 100번이라도 탄핵해야 됩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헌법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최상목 대행 아니냐고요. 그리고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까? 국회법에 있습니까? 여야 합의해와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조한창, 네. 정계요. 이분들도요. 3분 인사청문위원장을 박지원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서 통과됐는데 왜 그중에서 2분은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만 임명하지 않냐고요. 여야 합의 안 했다? 그럼 2분도 여야 합의됐나요? 국회에서 합법적 청문회를 통해서 인준됐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 국회의장이 임명해 주셔 하고 정부에 보냈으면 임명해야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라 인용이 됐잖아요. 이것도 또 보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보면은 진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민주당이 고려해서 어젯밤에도 지도부에 넘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파면에 당력을 총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낼 때는 아니다. 꺼냈죠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칼집에 손을 얹고 있지 아직 뽑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뽑을 때는 아니다. 아직은. 뽑아야죠. 그러나 무엇을 지를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은 그 행태로 보면은 100번 1000번이라도 탄핵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분은 성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참으로 이중인격자예요. 그건 아니죠.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한 얘기인데 이낙연 고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쉽게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이라도 총구를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탄핵 운동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 가야죠. 이낙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네. 이재명 대표 26일 날 항소심 선고 있습니다. 이 형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무죄를 생각하시는데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그 현재의 압도적 일각 여론 유지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 정신입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죄 혹은 벌금 8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국회에서 가장 법사위원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4선 내내 한 거예요. 5선 하면서. 그러나 사법부에서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사법부에서 설사 1심 판결과 같이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론 극우 측에서는 많은 비난을 하겠지만은 오히려 또 지지층에서는 더 뭉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조기 대선 국민을 가정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비명계 또 조국 혁신당 등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조기 대선 국면이 한 60일 안에 치러져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지난 3년간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2배, 3배 높아요. 또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우리 민주당이 더 단결하더라고요. 비명계도 더 단결하고. 지금은 단일 대우를 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나 강한 경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아, 그런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당헌 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윤석열 탄핵에 모든 당력과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 개헌이나 대선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산뜻하다고 있는 사안. 생각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헌재 판결 이번 주 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첨당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겁니다.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이 사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방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좀 전격적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강수가 나올지는 예상도 못했는데요.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장삼대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대해서 토지거래가구역을 풀어줬습니다. 그 얘기는 전세를 준 집주인이 이제 전세 끼고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집값도 올라가고 아마 호가 기준에서는 뭐 잠실 엘스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 호가가 한 달 사이에 5억 6억 정도, 실거래 가격은 한 3억 정도 네.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아마 좀 서울시가 뒤늦게 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초강수를 뒀는데 잠상대청을 다시 지정하는 걸 넘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40만 가구 정도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일부 올랐는 단지들,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건 랜드마크 아파트들 많이 네네. 올랐는 아파트들이고 네. 송파구만 하더라도 뭐 거여 마천동에 가면 안 오른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까지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한마디로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이제 모두 다 꽁꽁 묶이는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이제 6개월간 적용이 되는데 멘트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또 추가 연장 또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6개월이 될지 지금 이미 정책의 신뢰는 이제 상당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6개월을 아마 믿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3월 24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3월 20일이죠. 네. 이제 4일이 남았는데 이 4일 동안 이제 현장은 굉장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듭니다. 집주인들은 마음이 급해졌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가 올리고 아니야 나는 지금 안 팔래 좀 기다려 볼래라는 집주인들이 이제 4일 딱 남았으니까 실제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들은 집주인이 언제든지 비켜주고 토지거래가구역 매수자들이 입주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세 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보낼 수도 없고 못 파는 상황이니까 4일 내에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호가가 내려가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호가가 내려갔습니다. 왜? 4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호가를 내리고 매수자들도 이제 고민에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일이 지나고 3월 24일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못 파는 거 과연 호가를 내리겠느냐. 그래서 4일 동안 극심하게 혼란을 겪으면서 거래는 늘어나겠으나 4일이 지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장 시행하지 않고 이 4일을 준 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예기간도 좀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해파이면 이 4일에 또 혼란을 주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또 단속도 있었거든요. 최근 한 2주 동안 강력한 단속이 있어서 문 닫고 있다가 이제 문 열었는데 토지거래구역을 또 지정을 하니까 도대체 장사하기 힘들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도 잠시
설명은 해주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떤 규제인지 조금 설명을 좀 부연해 주시면. 토지거래가 구역은 원래 토지에 대한 적용이 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투기꾼들이 들어오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하는 규제인데 2020년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제 입주하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집이 있는 분들은 처분 조건.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된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네. 기존에 있는 집을 1년 내에 팔아야 되고요. 저는 반드시 입주를 해서 2년간 살아야 됩니다. 상당히 불편한 규제입니다. 이 소장님의 그 잠실 아파트 임장을 하는 유튜브도 좀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아까 해당 지역의 그 가격 급등 뭐 5억, 6억 호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건 좀 비싼 아파트들 아닌가요? 비싼 아파트는 맞죠. 랜드마크 아파트들인데 네네.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지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2020년 6월에 지정할 때 일부 지역들만 지정했습니다. 강남 마이스 개발이라고 운동장과 또 코엑스 부근을 이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네. 프로젝트가 있는데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그 일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 안 된 곳들이 반포가 빠졌어요. 반포는 뭐 특별한 개발 호재도 없고 압구정 여의도는 재건축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묶어뒀는데 반포는 빠지다 보니 그 사이에 반포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네. 우리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원베일리 뭐 전용 네. 84가 네. 뭐 60억, 70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잠실이나 대치동이나 다른 지역들은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저기는 풀려 있으니까 저렇게 달리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갭매우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죠. 2월에 딱 풀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도 달려야 된다는 이제 마음이 생기면서 천정부지 호가를 올리게 되고요. 그 뉴스를 본 불안한 매수자들은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너도 나도 지방에서도 돈을 들고 막 뛰어듭니다. 왜? 지방은 또 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3억짜리 세 채 가지신 분보다 10억짜리 한 채 가진 분이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몰려들면서 잠실 뭐 이런 일대들 대치동 가격이 올라가고요. 집을 판 주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둘 수는 없잖아요. 더 상급지 또 반포로 갑니다. 반포 압구정으로 가니까 반포 압구정은 또 올라가는 이런 상승고리 역할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한 달여 만에 뒤집힌 건데 서울시가 해제했을 때는 또 해제 명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평가를 한 거예요? 해제 명분이 있습니다. 왜 해제 명분이 있냐면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잠상대청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이 이제 5년 차가 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안정이 되고 떨어졌다면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2022년 뭐 하반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잠깐 떨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네.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돼도 신고가가 나왔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 사유재산인데 전세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못 파는 거잖아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생깁니다. 집값도 못 잡으면서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어차피 최장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6월에 이제 어차피 풀리게 되는데 이게 4개월 좀 일찍 당겨서 이제 푼 거거든요. 생색내기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뭐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앞두고 선물을 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어차피 풀어줄 거 6월에 풀어도 올라가지 않았냐 무슨 문제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달 만에 뭐 사상 최고 저는 이런 폭등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송파구 주간 변동률 통계를 보게 되면 3월 2주차가 0.72%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에 0.76% 이후로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간 걸 한 달 만에 이렇게 초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서울시도 아마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반응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좀 반응이 되냐면 이게 실거래하고 부동산은 주간 동향하고 조사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실거래 가격 조사는 조사원들이 이제 직접 뭐 현장에 전화도 해보고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빨리 반영이 되는데요. 실거래 가격은 늦게 반영되잖아요. 계약하고 30일 이내 신고가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도 국토부에 또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은 통계는 높게 나오는데 실거래 가격 지수는 그렇게 안 오른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호가는 올랐는데 실제 거래는 잘 되지 않는다. 예전 정부에서도 많이 듣던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판을 한 것 같고요. 아마 현장에 나가보면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았을 텐데 이게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실제 거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통계가 반영이 되다 보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뭐 잠실 엘리트 아파트들이 이제 30억 거래가 찍히다 보니까 아마 화들짝 놀란 것 같고 그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지역의 폭등 현상이 주변으로 지금 확대되는 좀 모습을 보였나요? 네, 지금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마포하고 성동구 체크를 했을 때도 성동구도 뭐 계약하려면 뭐 집주인들이 계좌번호 주면 빨리 막 쏘아야 되고 매물 회수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마 이 부분은 모니터링 했을 것 같고요. 이번 대책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경고를 한번 줬죠. 나머지 지역들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강남은 규제 지역에 묶여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묶여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도 급등하거나 이상 과열 조짐이 생기면 우리가 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묶어버릴 테니까 조심해라는 경고를 딱 줬는데 이 경고가 먹힐지 아니면 풍선 효과가 생길지는 앞으로 한 달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효과. 그럼 앞으로 한 달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강남은 일단 당분간은 숨고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됐다고 내가 급매물로 팔 이유는 지금 4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4일 후에는 어차피 전세 끼고 못 파니까 기다려보자. 내가 호가 내려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강남 3구에 못 들어가는 매수자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가는 길은 마포나 성동, 강동구, 동작구 인근의 한강벨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강남 정도의 이상 과열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거래량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를 들면 강남 지역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조금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의아하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 전세 끼고 못 사게 한다고 그걸 풀어줬다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인데 제가 앞서서 이제 뭐 라이터 불 켰다고 이제 뭐 산불이 나느냐라는 얘기를 살짝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사회 현상이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경기 침체, 불경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하죠? 좀 확실한 선택,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서울, 강남인 거죠. 일본 도쿄 사례를 보더라도 잃어버린 30년 동안 도쿄는 살아남았다라는 우리 학습 효과.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 소멸 위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도 감소하고 뭐 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지방의 자산가들이 안 되겠다. 내 고향에 재투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고향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뭐 외지인 거래가 늘어났다고 나오는데 이런 건 단순히 토지거래허가 구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서울 선호 사상, 지방 소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방에는 지금 미분양도 쌓이고 있다면서요. 미분양이 지금 뭐 7만 2천 호 정도 되는데요. 뭐 문제는 악성 미분양이죠. 다 짓고 나서도 지금 소화가 안 되는 미분양이 2만 2천 가구 정도인데 더 문제는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거의 없거든요. 1,000호가 안 됩니다. 인구 대비 생각해 보면 서울은 거의 뭐 제로라고 보도 되는데 지방에는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2026년, 2027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미분양도 많죠. 악성 미분양도 많습니다. 기존 집들은 집값이 안 오르죠. 총체적 난국 상황인데 서울만 보면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올해의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입주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로 결집이 되죠. 아, 서울은 뭐 전국적입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입주 물량이 4분의 1 토막 나면 뭐 전세 가격 올라갈 것 같고 집값도 올라가고 미분양도 없고 모든 문제가 아, 서울로 가야겠구나라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예상은 상저하고 했거든요. 상반기는 좀 약세, 하반기부터 이제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대체적인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토지 거래가 구역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지금 상고가 돼버렸는데요. 저는 천정부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2021년까지 대세 상승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상저하고에서 상고가 됐다면 아마 하반기는 좀 숨고르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면 우리가 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니까 적당한 아파트 또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 말고요. 고점 대비 한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선택해도 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강남 집값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강남 선호 사상이라고 하니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똘똘한 한 채는 유리합니까? 지금 또 뭐 트렌드 자체는 일단 다주택자 규제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더 강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 현상, 지방 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쉬어갑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 김세롱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한 김수현이 싸늘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쟁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루밍 의혹입니다. 그루밍이라는 건 결국 미성년자일 때부터 연애를 하면서 뭐 소속사도 이전시키고 여러 가지 뭐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세론 씨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좀 그동안의 관계를 외면하고 너무 법적으로만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쟁점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뭐 내용 증명에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소속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정서상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네. 여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간과하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고 또 드라마 촬영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방송 분량 편집을 하겠다. 뭐 음원 속에 김수현 씨 목소리도 삭제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드라마 제작은 아직은 영향은 없지만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입장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태도가 이제 더 정서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모나 체계를 갖출수록 어떤 경향이 보이냐면 자기는 나서지 않고 소속사 차원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중문화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진실성을 보여주는 노력들이 네. 일종의 위기 관리 대응에선 중요한데 이제 그런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매불쇼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논객에 대해 사과하고 코너도 폐지했다고요? 이게 이제 문화예술을 바라볼 때 너무 이제 자유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전에도 뭐 황영웅 씨의 어떤 학교 폭력 문제를 가지고 시골 학교에서 뭘 했으면 얼마나 했겠느냐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미성년자 연애 관련해서 굉장히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정서상으로도 문제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2020년 이전 국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그 미성년자와 이제 스킨십을 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높였거든요. 2020년 이후에. 근데 김수현 씨는 2015년이기 때문에 국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에 지금 현재 적용되는 법이라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윤리적인 무슨 관점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이제 코너를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문화라든지 그리고 셀럽 스타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을 할 때 프랑스는 뭐 굉장히 자유로운데 왜 우리나라는 뭐 이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나라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들의 주목과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활동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발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식 사업가로 알려진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씨가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더 심한 것 같은데 유통업계와 광고업계 뭐 계약 해지를 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이게 연이어가지고 일이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가맹점주들이 하소연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강변을 했거든요. 네. 이게 김수현 씨 사례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김수현 씨도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가맹점주들은 굉장히 무리를 해서 박정원 씨를 믿고 이제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니까 이것이 여론이 또 악화가 됐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상장까지 했잖아요. 네. 상장할 때도 나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럼 정말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던 것들이 다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국민분들이 그 인성, 태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일일이 그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사안은 접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국민들을 대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김수현 씨하고 이제 백종원 씨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 네. 네. 사실 이제 점주분들이나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직원분들 중에 좀 일을 잘 못하거나 좀 네. 속을 썩이는 직원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문 보도 채널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2017년도부터 새마을식당 해당 카페 게시판에 직원 블랙리스트를 올린 거예요. 문제 있는 직원들, 점주들 그 네. 게시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옮겨가서 이제 다른 또 가게에서 일하거나 이랬을 때 이 목록에 있는 이제 직원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라는 식으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뭐 본사 측에서 밝힌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류하는 게시판을 만들었고 이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명부 작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활성화됐다는 게 무슨 기준이냐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뭐 이걸 보고서 적용을 했느냐가 활성화됐다는 얘기. 그러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또 적용한 건 있었느냐라는 얘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방해 목적이 있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이렇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건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혹시나 이런 리스트가 지금 있다고 그러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식업계에서는 이런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계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재규 감독이 시리 속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고요?
네, 이제 이번 주에 4K 리마스터링, 그러니까 리마스터링이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 필름을 보정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좀 화질을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6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판권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좀 재개봉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편을 만들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이 쉬리가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따른 그런 긴장이 또 자신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쉬리가 크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2편 이제 요구가 이제 많은데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2편을 만들었을 때 1편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1편이 너무 잘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9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이때 뭐 작품성뿐만이 아니고 흥행도 600만 이상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1999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이 작품을 보면서 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힘을 얻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2편을 지금 2년째 작가와 매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 또 쉬리 재개봉작도 옛날을 떠올리시면서 이제 극장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근데 다만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이제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핵심 이제 일종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창작자들 보면은 뭔가 그 하나가 딱 잡혀야 술술술 풀리는데 그게 아직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 이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집회 현장 곳곳에서 대화 경찰이라는 경찰관들이 활동하고 있어 화제라고요? 네, 사실 경찰 하면은 뭐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동안 좀 가까이 하기엔 좀 먼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금 집회 시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죠. 갈등도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동을 해서 이 충돌과 갈등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이제 대화 경찰입니다. 처음 생긴 건 아니고요. 2018년에 서울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제 배치율이 한 90% 이상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분들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또 고성이 오가거나 아니면 천막이 잘못 쳐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부드럽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조치도 하면서 갈등과 이제 충돌이 있을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평화 집회를 열기 위해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데 대화 경찰이 현장에 배치돼 있다는 점 참조하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요구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